반갑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법률원의 주민영 노무사입니다. 오늘 이 산재보험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산재보험법이 어떤 법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고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기들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들은요, 산재보험법 자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산재보험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됐을 경우에 받을 수 있게 되는 보험급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 종류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하게 되고,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 혹시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에,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어떤 것들을 산재로 인정하고 판단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보상보험법의 이해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 이후에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빨리 재활을 해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 내용의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을 시행해서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산재보험법의 특징으로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것은 산재가 발생한 이후에 산재로 인정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보상을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노동자의 과실이나 사용자의 과실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이제 업무 수행 과정 중에 또는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산업재해라면은 기본적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정률보상주의가 있는데요. 정률보상주의는 이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한 기준,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이제 치료를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받게 되는 휴업급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휴업급여는 노동자가 그동안 받아왔던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정률보상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사회보험 방식으로서 국가가 이제 주도해서 이제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특징으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4대 보험료 중에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특징입니다.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재보험법 제6조를 보면은 산재보험법은 어디까지가 적용되느냐라고 한다면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있는 모든 산업 현장, 모든 작업 현장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정 경우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런 예외는 시행령에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외는 별도의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이런 경우에 별도로 이제 제외되고요. 웬만한 사업장,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재보험 제도의 기본적인 운영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곳은, 사업을 관장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이고요. 이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사업 자체의 운영을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에 위탁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이런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납부하게 되고요. 우리 노동자들은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업주를 상대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게 되고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산재를 신청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용자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사용자에게 신청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공단이 판단해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이고,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정도 수준이다. 기본적인 운영 구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재보험법상의
이제 보험급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파트는 이제 우리가 산재 신청을 해서 노동자에게 발생한 사고라든지 노동자에게 발병한 질병이라든지 노동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나 재해들이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보험료로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들입니다. 법상으로 나와 있는 종류들은 총 8가지 정도로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면 요양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이 부상을 당한 부위와 질병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치료 행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약제비라든지 진찰, 검사, 뭐 보조기 지급하는 것들, 수술하는 것들, 재활치료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입원, 간병, 간호 다 포함돼서 종합적으로 이 상병, 노동자에게 발생한 사고,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의료 행위라거나 이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급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 지정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게, 의료 행위를 받게 하는 현물급여가 있고요. 부득이하게 그런 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비를 지급해주는 이제 현금급여 2가지 방식으로 요양급여는 지급이 됩니다. 근데 지급이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업무상 사고라든지 질병에 걸렸지만 이게 3일 이내에 치료해서 나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진료비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받게 되면 막 표로 돼 있으면서 왼쪽에는 급여, 오른쪽에는 비급여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기본적으로 산재보험법에서는 급여 부분에 표시되는 금액, 요양 비용만 이제 요양급여로서 지원을 해주고요. 비급여로 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했지만 그 노동자에게 발병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급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별 요양급여제도라는 틀에 따라서 별도로 신청을 해서 비급여 항목인 경우에도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인정해서 판단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요양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라고 못 받는다는 뭐 얘기도 주변에서 들리고 있긴 하지만 비급여인 경우에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존재한다는 정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휴업급여를 설명을 2번째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휴업급여는 이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이제 요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이제 지급해는 일정의 급여, 보험급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 중에 있어야 되고 그 요양을 하느라고 일을 못 해야 됩니다. 일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양을 하면서 그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것을 휴업급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휴업급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가 받고 있는 하루 평균 임금, 일일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길어지는 기간마다 이제 매일매일 계산해가 산정해서 지급하는 게 휴업급여입니다. 장애급여는 노동자에게 장애가 남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노동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들이 전부 치유되었거나 또는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것 같은 상태, 이제 그런 상태에 노동자에게 뭔가 신체적인 이제 운동 능력의 저하라든지 일정한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그 장애에 대해서 일정하게 보장하는 보험급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에게 치료를 충분히 해서 치유가 되었거나 더 이상 치료를 하더라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을 때 노동자에게 남아있는 운동 능력 장애라든지 신체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 등급을 평가해서 그 등급에 맞게 지급하는 게 장애급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병급여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로 말씀드린 요양급여 내에서 이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요양비 이거랑은 조금 다른 간병비와는 조금 다른 내용의 급여입니다. 간병급여는 기본적으로 그 노동자에 대한 부상과 질병들이 전부 다 치료가 끝나서 이제 증상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 더 이상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은 몸 상태인 경우에 그 상태에서 노동자가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간병을 받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게 간병급여입니다. 이것은 이제 증상 모든 치료가 전부 다 끝나고 더 이상 뭐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태에 노동자가 이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지급하는 게 간병급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족급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족급여는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노동자의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노동자의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게 유족급여이고요. 유족급여의 취지와 목적이 그 노동자의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던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급은 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제 일시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유족급여의 지급 기준은 기본적으로 그 노동자가 받은 평균 임금의 47%에다가 이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자의 수에 따라서 가산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고요. 부득이하게 유족보상 일시금으로 지급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01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상병보상연금은 노동자가 부상이나 질병을 입어가지고 업무상 산재로 인정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이 쭉 진행이 됐는데 2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중증 상태인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상생활들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일정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상병보상연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례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례비는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121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장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재활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직업재활급여는 장애 등급을 제1급부터 12급까지 받은 장애급여자 중에서 취업을 위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훈련의 비용이라든지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보험법이 이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노동자를 치료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빨리 재활해서 사회에 복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재활급여를 통해서 사회 복귀를 하고 사회에서 이제 임금 노동자로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직업재활급여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8가지의 보험급여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 보험급여 제도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에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나 상병 이런 일련의 것들이 업무 수행 중에 또는 업무에 기인해가지고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제가 산재가 인정돼야만이 이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문 중에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산재 신청은 3년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산재 신청은 3년 이전의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만 3년 이내로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5년 전에 발생한 사고라든지 발병한 질병으로 현재까지 쭉 치료를 받고 있다가 이제 오늘 산재 신청을 하게 돼서 그게 산재로 인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5년 전에 발생한 사고나 발병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산재로 인정하고 그 산재로 이제 산업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발병한 상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받은 기간 동안에 휴학급여라든지 이제 요양비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할 때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신청한 날부터 과거 3년치의 병원비와 휴업급여만 지급하는 것이라서 이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은 있지만 3년 이전에 5년 전에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 충분히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이제 소급분이 3년으로만 한정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산재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이 산재 신청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라든지 이런 보험급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도 다 같이 중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산재 신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이나 노동자에게 발병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이 지나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노동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년을 초과하게 되면 신청을 하더라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제 노동자의 사망이나 장애급여나 유족급여 장애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산재보상보험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처리되고 혹시나 불승인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불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 신청에 신청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보통 산재 신청과 공상 처리에 대해서 조금 뭐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통 공상 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거나 업무상 사유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회사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원비 다 주고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산재 신청하지 않고 진행하자. 보통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공상처리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공상처리는 회사의 마음이 바뀌면은 병원비를 안 줄 수 있고 우리가 요구하는 원하는 만큼의 병원비라든지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게 되면 보상이 중단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 처리들 많이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거는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질병, 사고이고 부상이고 질병이면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수급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추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부담, 그러니까 보상이 이례적으로 끝나거나 회사가 폐업해서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가지고 추징당하거나 이러한 위험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이고요. 더 좋은 것은 산재보험 처리를 통해서 산재로 인정이 되면은 이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계속 치료받을 수 있고 혹시나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고요. 또 재발하게 되면 다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 안에서 단순하게 공상 처리가 하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설령 공상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공상 처리를 한 상병, 질병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또 산재 신청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꼭 반드시 산재 신청을 통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계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절차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산재 신청을 하려면은 이제 PPT에서 보이는 것처럼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빨간색 네모칸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발생했는 재해 발생 일시를 특정을 하고 그다음에 재해 발생 경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무엇을 하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사고를 입게 됐는지 또 질병에 걸리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해서 산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산재 신청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걸 사업주에게 확인받거나 이런 절차는 필요 없고요. 노동자가 직접 작성해서 노동자가 사인해서 그냥 그걸 그대로 근로복지공단에만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날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산재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서를 노동자가 작성을 해야 되고 이 신청서에다가 이제 병원에서 지급받게 되는 이 산재 신청을 하려면 우리가 산재 신청하는 질병, 상병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게 될 테고 그 진단되는 상병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상병을 치료받기 위해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상병을 진단한 병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양식의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긴 네모칸에 보면 이제 상병 코드, 어떤 상병, 이제 주상병은 뭐고 코드가 무엇이고 상병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한 소견서를 같이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병원에서 어떤 주치의 선생님은 이 소견서를 못 써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담당 주치의로부터 소견서를 받지는 않더라도 진단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앞서 확인했던 이 신청서와 진단서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이제 그 주치의에게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 담당 주치의가 나는 산재 신청 소견서를 써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당황하지 마시고 진단서 발급받아가지고 그 진단서랑 앞서 작성했던 신청서랑 같이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회사에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한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양식으로 해서 그 당신 사업장의 누구누구누구가 이러한 상병으로 산재 신청을 했다. 그럼 당신 이거에 대해서 그 사업주인 당신의 의견은 어떤지 를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통해서 이제 보험 가입자인 사용자가 그만한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산재 발생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산재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용자가 이거는 산재가 아니다. 우리가 보다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노동자에게 다시 한번 알려줘서 노동자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양 업무 처리 규정이라고 공단 내부 규정인데요.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을 따르면은 보험 가입자인 사용자의 의견이 노동자의 요양급여 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단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지금 공단 내부 규정에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방식으로 해서 꼭 받은 다음에 그 사용자가 이게 산재가 아니라고 항변한 부분에서 우리도 반박하는 기회를 부여받고 그러한 절차를 꼭 거쳐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게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재 신청 및 처리 절차입니다. 일단은 근로복지공단에 우리가 요양급여 신청서, 앞서 작성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제 근로자가 그 노동자가 제출한 것인지 이제 기재사항 중에 빠뜨린 건 없는지 그 다음에 이 노동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질병이 업무상 사고라든지 업무상 질병이 존재하는지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러한 상병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일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의 화학물질에 노출이 됐는지 작업의 부담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조금 더 심도 있는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직업환경연구원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노동자에게 발병한 상병 이런 것만 이제 그 인과관계가 좀만 확인이 되면은 쉽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몸 속에서 발생한 이 질병이기 때문에 이 질병이 노동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서 발병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인과관계가. 그래서 노동자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 수행했고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해인자에 노출이 됐고 얼마나 많은
이제 괄호를 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만한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공단 내부에서 판단하지 않고 공단이 조사한 내용들을 다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는 곳에 넘겨서 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노동자가 주장하는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판단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공단이 이제 이것을 산재로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결정해서 통보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것이 추가 상병 신청이라는 것인데요. 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적으로 발견돼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이 기존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돼가지고 새로운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을 추가 상병 신청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재가 인정돼가지고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전부 다 이제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다시 똑같은 상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다시 재요양을 신청해가지고 치료받을 수도 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절차를 우리가 산재 신청을 하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이 그 산재 신청서를 접수해서 재조사를 통해서 이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최종적으로 이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노동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이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노동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노동자는 이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결정서를 통보받은 이제 그 불승인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본부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도 불승인이 난 경우에는 이제 그 고용노동부 산하의 재심사위원회에다가 또 90일 이내에 다시 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재심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승인이 난 경우에도 그 재심사 처분 결정서에 대해서 불복하고 다시 또 행정소송을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도 할 수 있고 재심사 청구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불승인 통지를 받자마자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게 되고요. 고용노동부로 재심사를 바로 청구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와 같은 기간 내에 이제 이의제기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업무상 이제 산재 신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종류와 분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에게 발생한 재해, 사고나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의 종류, 유형에는 뭐가 있냐면 업무상 사유와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간단하게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업무상 질병은 일을 하면서 노출되는 과로라든지 스트레스, 유해인자 또는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종합적인 걸 통해서 몸 속에 발생한 질병을 말하게 되고요. 출퇴근 재해는 이제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등을 타고 다니면서 발생한 재해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들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져 있고요. 간단하게 업무상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고, 업무상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인정이 되는지, 출퇴근 재해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인정이 되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 이제 법상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걸 업무상 재해로 보는데, 다만 노동자에게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이나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재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라고만 추정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인과관계로 인해서 노동자에게 발생한 이제 질병이나 재해는 이제 산재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학적이나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그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재해를 입은 노동자를 기준으로 건강 상태라든지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만하면 노동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요인이나 소인들이 적고 업무적인 부담이나 업무로 인해 노출되는 유해 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능성이 크고 많다면 이로 인해서 충분하게 이러한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서 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한다거나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들, 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상황들,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업장 밖에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들, 이런 것도 전부 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다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 행위를 위반해서 발생한 사고라거나 사적인 행위를 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물 결함 등에 따른 사고입니다. 당연히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나 장비 또는 차량들은 결함이 없어야 되고, 그 결함으로부터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 결함이 있거나 사업주가 그 이제 시설물이나 차량들을 관리를 소홀하게 해가지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제 제공한 시설물들을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해가지고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한 사고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그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들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그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사용자가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한다거나, 이 행사에 참가하도록 사용자가 지시했다거나,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참가한 행사라거나, 이제 이 노동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례적으로 인정돼 왔거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행사에 참여했고 그 행사에 참여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휴게 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요.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 정형적, 관례적 방법에 따라서 휴게 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당연히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봐가지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발적이거나 특별한 방법에 따라서 휴게 시간을 이용한다거나 전혀 다른 기본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수행했던 휴게 시간에 휴식과 다른 방식의 휴식을 취하다거나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양주간 사고입니다. 그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의료사고가 발생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요양기간 내에서 요양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도, 이런 일련의 사고들도 충분히 이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인데요. 제3자의 행위로 노동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노동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서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통상 업무상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서 발생한 것이라면 충분히 그것도 이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합활동 중 발생한 사고인데요. 이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이게 순수하게 노동조합에서 주관한 행사나 상급단체 노동조합 행사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에 사업주가 참석을 했다거나 사업주가 사전에 승인하고 협조했다거나 사업주가 일정한 경비를 지원했다거나 노무관리상 필요한 행사였다거나 이런 경우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는 이런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들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노조 전임자의 전임 업무 중에 사고들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에는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전임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일은 하지는 않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전임자를 산재보험법상 노동자로 인정을 하게 되고 노조 전임자의 업무가 본래 사업장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임자의 활동, 단체 교섭을 한다거나 임금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업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 과정 속에서 누적되는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부담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뇌심혈관계 질병들도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의나 자해 행위, 범죄 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인데요. 원칙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경우에 이제 노동자의 부상이나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는데요. 특별하게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충분히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무조건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검토해보고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스트레스라든지 부담들이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 자해행위도 분명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것이고요. 이제 돌발적이거나 시간적, 장소적으로 명확한 사고가 원인이 돼가지고 발생한 질병들을 사고성 질병이라고 하고요. 직업성 질병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유해인자가 누적되거나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것들이고 보통 이게 외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면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과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병의 발병의 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성 질병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는 이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13가지 정도를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뇌혈관계 질병,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피부 질병, 직업성 암 다양하게 여러 질병들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두고 있고요. 마지막 13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호부터 12호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혀 새로운 희귀질환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 정도까지만 인정이 되게 되면 이것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른 질병들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들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대표적으로 뇌심혈관계 질병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뇌혈관계 질병은 기본적으로 이제 혈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또는 혈압이 높아져서 이제 뇌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출혈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이 심혈관계 질병의 경우에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있는데 이 관상동맥이 혈전이나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좁아지게 되면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을 협심증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완전히 이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심장 근육이 괴사돼가지고 심근경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도 이제 심혈관계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업무와의 연관성이나 관계성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업무상 과로입니다. 이 근로복지공단이나 법원이나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일정 시간 이상 또는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누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뇌심혈관계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고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인들, 세 가지 요건들을 이제 업무상 과로를 판단한 요건들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급성과로와 단기과로, 만성과로로 나누고 있는데요. 급성과로는 뇌심혈관계 질병이 발병하기 직전 24시간 이내에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굉장히 긴장이나 흥분, 공포를 일으키는 충격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충분히 갑작스럽게 이러한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과로는 노동자가 평소에 수행했던 업무와는 다르게 업무의 양과 업무 시간이 재해 발생 직전, 상병 발병 직전 일주일 동안 급격하게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러한 과로로 인해서 충분히 이제 뇌심혈관계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성과로는 말 그대로 노동자가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된 경우에도 충분히 이러한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재해 발생 직전 12주 동안 일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거나 일주 평균 52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근무하면서도 교대제 근무를 한다거나 휴일이 부족하거나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다거나 이런 일련의 상황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노동자의 만성적인 부담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마다 몇 가지 이러한 특징적인 기준들을 두고 노동자에게 발병한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들을 따지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뇌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병이라든지 호흡계 질병, 신경경신계 질병, 직업성 암, 이런 다른 질병들의 기준들도 별도로 다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퇴근제입니다. 앞서 우리가 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출퇴근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출퇴근 수단을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 통상의 방법과 경로에 따라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도 이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는데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들은 사실 이제 당연히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상의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택 등 주거지와 회사, 공장 등 취업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여야만 되고, 이 출퇴근 행위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즉 업무와 취업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출퇴근 행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최단 거리로 가는 것도 통상적인 경로가 될 수도 있고,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서 우회하는 경우도 통상적인 방법이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통상적인 방법이나 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 출퇴근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일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에 따라서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일을 마치고 이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통상적인 방법이나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상의 방법이나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일탈과 중단의 경우에는 일탈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친구 집으로 가면서 주거지랑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해서 일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요. 중단이라는 의미는 통상의 경로에 따라서 퇴근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음주를 하거나 밥을 먹는 경우에는 집으로 가는 게 이제 그 통상의 출퇴근 경로인데, 그 경로상에서의 이제 행위를 중단하고 다른 식사를 한다거나 음주를 한다거나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단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이후의 상황뿐만 아니라 중단된 이
중단된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탈 및 중단의 적용 원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탈 및 중단이 발생하게 되면 일탈 및 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의 퇴근 경로를 이탈해가지고 친구 집에 들러서 물건을 전달해주고 집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미 친구 집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일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친구 집에 간 거, 설령 친구 집에 갔다가 바로 집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일탈 이후의 상황도 그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해서 전부 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통상의 출퇴근 경로 중에서 정말 통상 30분 이내의 짧은 행위들, 뭐 커피를 산다거나 차를 주유를 한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탈이나 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일탈이나 중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제 통상의 경로에 있다면 출퇴근 재해로 보는 예외적인 사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들이냐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퇴근길에 잠깐 마트에 들러가지고 장을 본다거나, 퇴근길에 잠깐 이제 학원에 들러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퇴근길에 투표를 하고 간다거나, 퇴근길에 잠깐 병원에 들려가지고 진료를 받는다거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일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런 그 예외적인 장을 본 다음에 집으로 가는 거라면은 그 상황 속에서 발생한 모든 이동에 대해서도 다 출퇴근제로 포함해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이나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제로 인정되지 않지만 그 일탈 및 중단 행위가 일상적인 장을 보러 간다거나 교육을 받으러 간다거나 투표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탈이나 중단을 했을지언정 이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제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탈이나 중단 예외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보호되는 이 출퇴근제의 특성상 보호되는 범위는 이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동 중이 아닌 과정 속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서 장을 보고 다시 집으로 귀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일탈이기는 하지만 그 일탈의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퇴근제에 따라서 집으로 가는 이동이 전부 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받는 것이고 일탈하는 과정, 즉 이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매대에 진열된 물건들이 나에게 쏟아져가지고 내가 다친 경우, 그런 다친 경우까지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마트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 마트 장을 다 보고 집으로 가는 길, 이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만 출퇴근 재해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상 사고와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져 있고, 업무상 사고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고, 업무상 질병은 무엇이 있고, 출퇴근 재해는 어떤 유형들이 있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어떤 방식으로 판단이 되어지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산재보험법이 어떤 법률이고 어떤 목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에서 산재보험 사업을 운영한다 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산재가 인정됐을 때 노동자가 받을 수 있게 되는 보험급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8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산재 신청을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기준으로 이것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방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중간중간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산재보험법이 어떤 법이면서 어떤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좀 개괄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재보험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고 반드시 적용받아야 되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권리가 산재보험법으로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고 관련된 절차나 이제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산재 신청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활용하고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